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을 향해 안재호 박사의 유튜브 철학교실입니다. 오늘은 유니트 20-1단은 해겔의 정신현상학 중의 지각분석 일부입니다. 자, 일단은 해겔의 정신현상학과 그중 지각장의 몇 가지 특징입니다. 해겔에 져서 정신현상학은 지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지식인 감각적 확실성으로부터 최고 형태의 지식인 절대적 지식까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식장은 대상지향적인 지식, 예를 상식을 말하는 반면에 자기의식장은 인류학과 심리학 같은 주관적인 지식을 논의합니다. 또한 이 의식장은 감각적 확실성, 지각 및 힘과 오성의 3개 하위 단위로 구성됩니다. 이 3개 제목은 각각 다른 지식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해겔은 이를 현상지, 다스, 에르샤인 앤 비센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어떤 다른 현상지는 자신의 인식적인 목표와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인식 형태의 초기 확실성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 프로세스 끝에서 지식의 초기 계획은 지식의 다른 형태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인지발달 심리학과 비슷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지각, 디 바르네뭉, 다스팅, 온디 토이슝장은 엄청나게 어렵고 이해하기에 복잡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111부터 122문단까지는 실체 혹은 사물과 그 속성을 다루지만 제2부 123부터 131문단까지는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라는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사물의 개념에 관한 이 두 가지 관계는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모두 같은 장에서 함께 논의됩니다. 자, 지각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현상지는 보편성, 즉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보편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겔이 언급하는 보편성은 사실 물질과 성질 또는 실체와 속성의 문제이며 이런 영국 경험주의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탐구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로크는 실체 개념을 내가 모르는 어떤 것, something I know not what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해겔 태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체와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각장에서의 물체는 사물, 대상, 실체와 동의어입니다. 또한 성질, 프로퍼티는 속성과 서로 같은 말입니다. 자, 앞의 장, 감각적 확실성의 장에서 정신은, 지식을 추구하는 정신은 개별자를, 다시 말하면 이 나무 혹은 이 집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달되어진 지식은 보편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나무는 조만간 나에게서 멀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는 내 집이다 같은 진술의 의미는 명백하지만 진술의 진실성 여부는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지식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지식은 정보와는 다릅니다. 즉 지금은 2시 40분이다와 같은 일시적인 어떤 인식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은 다릅니다. 제2장 해겔의 지각과 근대 철학에서의 실제 속성의 범주. 정신현상학에서 해겔이 말한 지각은 감각이나 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각, 퍼셉션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물과 속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각은 사물과 그 성질 또는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고 비판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지각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바르네뭉이고 이 동사는 원래 바르네멘입니다. 해겔은 바르네멘, 즉 바르 참된과 플러스 네멘 받아들이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르네뭉이라는 인식은 실체와 속성의 관계로서 실체성, substantiality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카르트에서 칸트에 이르는 근대 철학에서의 실체성 범주에 대한 간단한 역사. 실체와 속성 또는 대상과 그 성질에 관한 관계는 근대 철학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의 철학가들은 종종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데카르트에서는 실체, 속성, 양태라는 세 가지의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전선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속성은 실체가 가진 특성입니다. 양태는 속성의 변형 또는 뒤에서 말했지만은 좀 덜 중요한 속성입니다. 또 데카르트의 사상에서는 복수 여러 개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데카르트는 주요 속성, principal attribute, 즉 우리가 그 물질을 인식하게 해주는 속성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속성은 전통적인 용어로서는 본질, 에센스와 동일합니다. 정신의 본질 혹은 주요 속성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주요 속성은 연장입니다. 양태는 위에서 말했지만 주요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입니다.
데카르트의 복수 실체와는 대조적으로 스피노자의 실체의 수를 하나로 감소시킵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는 하나, 즉 신입니다. 신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양태에 대한 그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태는 그들 자신 밖에 어떤 것 안에서 존재한다. 나중에 설명될 것처럼 스피노자에 의한 이러한 양태 개념은 해겔의 대타 존재 being for other, 퓨어지기자인 개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고 또 스스로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의 개념이 필요를 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한편 양태란 그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며 그것의 개념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그것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윤리학, 스피노자. 실체라는 개념에 대해 이러한 합리주의적인 긍정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영국 경험주의는 실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로크는 실체라는 개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속성 근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실체 혹은 기체 개념을 내가 모르는 어떤 것, something I know not what으로 특징 지었습니다. 또 버클리는 그 다음 단계로서 실체에 대한 관념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실체 개념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후 휴먼, 정신적인 실체와 물질적인 실체 두 가지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인간이란 경험, 즉 지각의 다발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버클리 철학 페이지. 영국의 경험주의와 함께 철학과 과학은 실체 개념에 대한 부정 때문에 그들의 기초를 잃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과학의 출발점은 실체 개념입니다. 영국 경험론을 통해서 인간 지식이 절망한 뒤에 처음으로 루소는 능동적 자아, 액티브 싱킹 이고와 주어진 강박 소재를 결합함으로써 과학과 철학 그리고 지식의 가능성을 다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루소의 후계자로서의 임마누엘 칸트는 루소에 의한 이성과 감각의 결합이라는 그런 싹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위대한 종합을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실체 범주는 다른 범주와 같이 물질이나 감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음 또는 오성에 속한다고 합니다. 범주가 감각이나 물질에 참여함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은 객관성이나 현실성을 얻습니다. 칸트의 후계자 피히테는 오성의 모든 범주를 자아 또는 I의 능동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 했는데 이는 데카르트의 원리로서의 근본적인 복귀를 의미합니다. 피히테의 실체와 속성에 대한 해법은 이렇습니다. 실체를 분석하면 속성으로 변하고 속성을 종합하면 실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히테는 속성의 담지자로서 실체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실체와 속성에 대한 개념은 자아의 활동에서 추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피히테는 해겔의 실체 사상과 특히 정신현상학의 지각장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겔의 실체에 대한 사상은 피히테의 저서 전체 지식학의 근본 원리 그룬트라게 델 게잠텐 위센샤프트 레레에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179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책을 그냥 지식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히테의 이론 철학 기초는 오성의 범주들을 절대적인 자아의 활동과 연관시키는 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아만이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정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카르트의 결국 에고, 코기토 에르고 숨과 거의 같은 사상입니다. 자아 또는 나, 이고 또는 아이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정립하기 때문에 자아는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히테는 절대적인 자아의 활동으로부터 모든 범주와 규정성들을 추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피히테는 많은 철학적인 개념과 방법론들을 만들어냈고 해겔은 이 개념들을 정신현상학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각적 확실성에서 지각으로 해겔은 그 정신현상학에서 감각적 확실성의 결과를 보편자 개념을 통해서 지각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보편자는 실체를 말해보고 있습니다. 지각의 대상은 많은 속성을 가진 사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물은 보편적인 것에 해당하는 반면 속성은 개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에서 보편의 의미는 감각적 확실성에서 그것과는 다르다. 전자는 실체이고 후자는 보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현상학에서 지각은 사물과 그 성질의 관계 또는 실체와 속성에 대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감각적 확실성의 보편자는 지각에서는 개별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실체는 희다, 화이트니스 또는 달콤함, 스위트니스 같은 속성이나 성질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존재는 그것이 매개나 부정을 자체에서 가진 결과로 하나의 보편성이다. 존재가 이런 것을 그의 직접성에서 표현할 때 그 존재는 구별되고 규정된 속성이다. 113절. 자, 이것이 바로 지각장 첫 부분 111부터 122절까지의 비밀입니다. 즉, 실체뿐만 아니라 속성들도 보편자입니다. 즉, 전자는 지성적인 보편자이고 후자는 감성적인 보편자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자로서의 존재라는 해결의 사상은 사유로서의 존재라는 파라메인의 사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보편자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성질 또는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각의 대상은 이처럼 물체, 사물 또는 실체입니다. 실제는 상식적으로 어떤 성질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체 또는 substrate로 불려집니다. 기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많은 속성들 밑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런 실체 또는 기체 개념은 연구 경험론에서 철저히 반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휘테 역시 이런 속성들의 담지자로서의 실체 또는 기체 개념을 부인했습니다. 자, 해겔 역시 통상적인 이런 실체 속성 개념에 반대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실체에 대한 먼저 통상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실체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는 실체 혹은 물체는 희고 짜고 육면체형이다. 그런데 미리 예견되는 바 실체 혹은 물체 개념은 그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실체가 역시 스스로 존재하며 보편적인 다양성을 속성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해서 실체뿐만 아니라 속성 또는 성질들도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 속성들 역시 그 규정상 그 자체만으로서도 단순히 보편적이다. 113절. 자, 그것이 다른 철학가들처럼 해겔 또한 실체 혹은 물체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이 가진 문제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각의 정신은 사물 thing을 사물성 thinghood라고 파악합니다. 사물성은 핵이 주저한 말로서 독일어로서 딩하이트라고 하는데 이는 사물이 가진 공통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물성 thinghood는 사물이 가진 여러 가지 성질들의 담지자인 기체 개념과도 substrate 동일합니다. 즉 사물성 이퀄 실체 이퀄 기체. 자, 복수의 성질이나 속성의 공통적 기반으로서의 사물성 thinghood는 단순히 함께 보편적인 매체 또는 연속성 또는 순수한 본질 혹은 또한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서 해겔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장 실체 속에서 많은 속성들이 평화적 공존함. 자, 이 표현은 통상적인 어떤 실체 속성 개념을 다시 한번 풀이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 자체 또한 역시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서 속성 있죠. 백색성 있죠. 화이트니스, 흰색. 그 자체는 실제 보편적이다. 많은 백색 존재들은 백색성에 속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얀색을 또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색성, 즉 화이트니스는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이고 또한 자신과의 관계, relation to itself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흰색 또는 백색성은 또 동시에 플라톤적인 이데아, 즉 에이도스로서 볼 수 있습니다. 해겔은 또한 이런 사물이나 사물성을 많은 성질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각 속성은 다른 속성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많은 속성들이 한 바구니 싱후드 속에 평화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자, 흰색은 입방체 모양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며 또 두 가지 모두 시큼함, 또 맛에 또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각각의 그 자체가 단순한 자기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들을 쉬게 하고 무관심한 역시 indifferent also를 통해서만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는 순수한 보편성 그 자체가 또는 매체, 미디엄이거나 혹은 사물성 thinghood이다. 이것이 그들을 속성들을 그런 식으로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같은 곳. 여기에 나타난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문구는 자기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자, 기체로서의 사물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속성들이 자기 동일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속성들이 동일한 하나의 사물에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라고 해겔은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체성, 즉 사물과 그것의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는 당시 많은 철학가들의 지적한 만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 5장 속성들의 전쟁. 지금까지 사물성 안에서 많은 속성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각 속성들은 서로 각각 독립적이고 대자적 for itself이며 자기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속성들이 평화적인 공존을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한 속성들의 성질의 자기 동일성은 다른 속성들의 자기 동일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색성, 흰 색깔이죠. 흰색은 또한 견고함과는 서로 다릅니다. 백색은 견고함에 대립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따라서 어떠한 공유한 공통점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일한 사물에 속할 수가 없다. 복수의 성질은 전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 대립한다. 자, 지금부터 해겔은 필테의 어떤 논변과 개념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겔은 대립 내지 반대 개념을 채택하여 실체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속성들이 단순한 결합으로서의 사물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평화롭게 한 사물에 속해있던 서로 다른 속성 또는 성질들의 공존이 전쟁, 즉 자기 동일하고 독립적인 속성들의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속성들 사이에서는 무관심한 차이, indifferent difference는 배척하는 차이, excluding difference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성질은 동일한 한 사물에 함께 있을 수 없으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물성 바깥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실체 개념의 파괴를 암시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실체는 이제부터는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지각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지각의 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것은 속임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각의 입장은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당시 상식의 입장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해겔은 다른 철학가들과 같이 낮은 형태의 지식으로서 상식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성질들, 속성들은 부정만큼 그들의 필수적인 매체의 단순한 통일성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통일성 안에서 그들의 차이가 무관심한 차이, indifferent difference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차이, excluding difference, 즉 타자를 부정하는 차이가 될 때 이 차이는 단순한 매체에서 벗어나게 된다. 114절. 자, 지각이라는 이 변증법적 운동의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즉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나쁜 의미의 속임수라기보다는 어떤 착각, 실수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지각의 변증법적인 운동은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도 동시에 가져온 강박적 확실성의 단계의 운동과는 다릅니다. 후자였죠, 아까. 부정, 상승, 그리고 보존의 의미에서의 지향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화해로서의 해결의 지향, 아우프 헤븐이라고 부르죠. 달리 휘테의 지향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부정과 어떤 취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겔은 정신의 세상의 지각장에서는 휘테의 부정적인 변증법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장 순수 파악. 보편자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주관과 객관의 분리. 자, 지각장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편자, 즉 실체의 탐색으로서 지각. 2번, 자, 지각의 주체와 지각의 대상으로서 나누어진 지각 또는 순수 파악. pure apprehension과 순수 일자 pure one으로 나누어진 지각. 3단계는 순수 파악의 교정으로서의 자기 복귀, reflection into itself. 4단계,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의 문제, 즉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라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3번은 내부적으로 약간 다른 두 개의 부분, 즉 118부터 120까지와 121부터 122까지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대체로 루소의 실체 개념에 대한 맞추고 후자는 실체에 대한 도리의 피태적인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로 물론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3번의 후반부와 4번의 지각은 유튜브 방송 2편에서 유니트 25-1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 실체와 속성의 두 번째 탐구 과정에서 지각은 지각의 주체와 지각의 대상, 즉 어떤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각의 주체는 순수 파악, pure apprehension, 독일어는 라이네스 아우파센으로 명명되고, 지각될 대상은 순수 일자, pure being 또는 순수 보편자, pure university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현상지인데, 이번에 루소의 책 에밀에 나오는 사보의 어떤 신부의 신조에 나오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보의 보다 신부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보통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의 2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 철학에서 루소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루소의 능동적 사고자, 액티브 띵킹 이고를 통해서
감각적인 물질과 정신을 결합시키려 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우리는 능동적 사고자아 덕분에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능동적 사고자아의 주요 기능은 감각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루소의 능동사고자아는 칸트의 선험적 통각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테 역시 루소 철학에서 많은 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능은 원래 루소에 의해서 능동적인 자아, 액티브 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루소의 능동적 자아에서 사고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능동사고 자아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루소는 능동적 자아 또는 액티브 아이에 대해서 수직과 비교의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인상은 외부에 주어지지만 수직과 비교는 나 자신, myself 또는 능동적 사고 자아에서 이루어진다고 루소는 말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물이 아니라 나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의 감각들을 한데 모으고 비교한 이 마음의 능력은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줄 수 있다. 주의력, 성찰, 반성 또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전히 사물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물들로부터 인상을 받을 때만 그것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나 스스로라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나는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되지만은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할 자유는 있다. 루소, 에밀. 자, 이런 능동적 사고 자아의 기능 앞에서 이미 소개됐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갖다 수집, 비교,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소가 능동적 사고 자아라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통해서 주관과 객관을 다시 종합했다 하지라도 또 근데 그는 궁극적으로 실제로는 리얼리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소는 그 자체로서의 사물을 믿거나 또는 인식 주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외적 현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소의 철학은 어떤 혁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남은 과제는 독일 관념론에게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자, 위에서 어떤 유추한 것처럼 루소의 진리 이론은 주관과 객관의 일치, 즉 실제론에 기초한 진리 이론이 있습니다. 진실 또는 진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인식의 오류는 실제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생겨난다. 오승보다는 감각이 오히려 사물의 존재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비록 자아인식 활동을 검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능동적 어떤 사고 자아로서 오성보다는 감각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이란 사물의 존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나의 오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판단이 나에게 의존하지 않을수록 나는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많이 신뢰해야 한다는 나의 규칙은 이성 그 자체로도 확인된다. 에밀. 자, 헤겔은 루소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아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겔이 이해한 루소는 진리론에 관한 대응설, coincidence theory of the truth 또는 유물론적 인식이론인 반영 이론, the theory of the reflection 비슷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각의 사물이 구성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의식은 이 사물이 그것의 대상인 한에서 지각하는 의식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단지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자체를 순수한 파악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 결과 순수한 파악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든지 바로 진실이다. 116절. 자, 그러나 뒤에 루소가 그래서 드러날 것처럼 순수 파악은 항상 자신이 받아들이는 어떤 진실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는 보통 경우에 바람직하지만은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파악은 사실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는 순수 파악으로 지각자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진실을 변화시킬 때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의 제2단계로서의 특징은 보편자를 찾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대상보다는 도리어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헤겔의 본문에서는 대상이 진실하기 때문에 오류는 내 안에 있고 순수 파악은 부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 자체가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생략함으로써 진실을 바꿀 것이다. 자, 대상은 의식에 대해서 참되고 보편적이며 의식은 변화될 수 있고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은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스스로 속는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16절. 자, 순수 파악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 위에서 본 것처럼 실체하고 보편자와 인식 주체의 나와 무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보편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어떤 책임 때문이다. 즉 나의 오성 또는 이성 탓이다. 즉 다시 말해 대상은 어떤 불변적, 보편적인데 나의 의식은 도리어 가변적이고 비본질적이다. 따라서 나의 인식은 오래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이 순수한 보편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 탓이다.
나 이성 탓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뭐 좀 바람직하지만 철학에서 좀 문제가 되겠죠. 자, 7장 순수 파악으로서 했던 교정으로서 했던 자기 복귀. 자, 이처럼 미해서 순수 파악은 순수 일자를 보편이 실제로 내세우긴 했으나 인간의 오성 또는 인식의 약점 때문에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 따라서 순수 파악은 결국 폐지되거나 지양된다. 지양되고 있습니다. 버립니다. 한마디로. 자, 따라서 다른 형태의 현상지, 즉 의식의 자기 반성, reflection into itself 또는 자기 복귀, return into itself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식 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순수 파악에 대한 수정 또는 교정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반성, reflection into itself도 자기 복귀, return into itself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원래 휘테의 개념으로서 대상적 경험적 활동과는 구분되는 순수 자의 활동을 지시합니다. 자, 자기 복귀라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지식은 사실 앞서 말한 루소의 어떤 능동적인 사고 자아와 일치합니다. 능동적 사고 자아 덕분에 주어진 감각을 수집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소의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마음의 기능이 없다면 인간의 서로 다른 5가지 감각의 소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능동적 사고 자아의 기능은 칸트의 선언적인 통각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감각의 사용에 순전히 수동적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소통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물체,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루소 에밀. 자, 해결은 루소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즉, 서로 다른 성질들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소리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각 감각기관들, 감각들은 그에 각각 상응하는 속성들을 갖는다. 우리는 눈으로 색깔을 본다 등등. 물질의 어떤 속성과 문제는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 즉 수동적인 감각과 능동적인 지성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런 점에서 이전의 보편적인 매체 개념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보편적인 매체 또는 사물성이다 역할을 맡는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지성이나 능동적인 사고 자아는 많은 속성을 하나의 사물 또는 실체로 결합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에 의한 다양한 종합적 통일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물은 단지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하얗고 혀에 들어올 때는 자극적이며 우리의 촉감에 대해서는 입체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의 전체 다양성을 사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우리에게 눈은 혀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 따로 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계기들이 스스로 분리시키고 활동하는 그런 보편적인 매체이다. 119절입니다. 우리의 마음, 오성 속에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속성도 성질들은 서로 결합되어집니다. 따라서 마음, 오성이 보편적인 매체인 것입니다. 즉 마음이 도리어 실제, substance의 기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능동적인 사고 자아가 실체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은 우리 자신이 보편적인 매체이다. We are the universal media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사물 자체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루소적 칸트적으로 실체란 것은 어떤 정신에 의한 종합적인 통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드디어 보편적인 실체에 대한 사물에 대한 길고 귀찮은 연구는 성공적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상 희고 입체적이며 또한 자극적인 것은 사물 자체이다. 사물은 또 혹은 사물은 또한 the also이다. 달리 말하면 사물은 그 안에서 많은 속성들이 서로 외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속성들도 서로 접촉하지 않고 어떤 것도 지향되지 않는 보편적인 매체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물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20절. 자, 이렇게 사물 또는 실체와 속성 관계가 성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물 혹은 실체 개념이 대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 또는 능동적 사고자의 활동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또 방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순수 파악이라는 의식의 형태를 자기 복귀, reflection into itself 의식에 의해서 교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자기 복귀가 순수 파악에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순수 파악, pure apprehension은 주관 객관을 분리함으로써 실제 개념 또는 사물의 보편성을 추가를 했지만은 그것은 문제는 객관성을 100% 불변적인 진리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 즉 주관성은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와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순수 파악의 결함을 자기 복귀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순수 파악이라는 의식의 형태를 자기 복귀 reflection into itself라는 의식에 의해서 교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혹은 자기 복귀가 순수 파악에 간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순수 파악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함으로써 실제 개념 혹은 사물의 보편성을 추가하겠지만 그것은 객관성을 100% 불변적 진리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적 주관성은 가변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와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순수 파악을 결함을 자기 복귀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 시정을 합니다. 자, 정신 현 상황에서 지각장에서 자기 복귀, reflection into itself 또는 return into itself 개념의 형성 과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순수 파악은 그 특징인 인식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시도해서 객체를 보편자로 추구했지만 전체 객체 파악에 실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의 주체를 자기 복귀로 설정합니다. 해결은 인식의 목표를 흔히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식의 목표, 즉 진리를 포기한 의식은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갑니다. 즉 의식의 자기 복귀가 일어납니다. 순수 파악의 대상 혹은 진리는 순수한 일자하고 순수한 보편자였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므로 의식은 반드시 순환을 다시 거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지각함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다음을 배웠다. 즉 지각함의 결과와 진실은 지각함의 해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지각함은 진리로부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return into itself라는 것을 배웠다. 118절. 자, 지각의 주체 또는 그냥 지각이라는 것은 원래 추구하던 진리가 실은 그것의 해체, 기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그 자신의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함은 진리로부터 그 자체로 돌아오는 것이다. 같은 것. 자, 필자가 자기 복귀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독일어로 reflection in sich, 영어 번역은 reflection into itself입니다. reflection을 보통 반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 반성 개념은 피트의 주적, 전체 지식의 기본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피트의 철학적 용어인 반성, 리플렉션 또는 리플렉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구별, 분리, 두 번째 돌아간 복귀 등입니다. 자, 구별로서의 반성 작용은 인간의 어떤 이해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트는 반성과 추상을 자기 자신의 학문인 지식학의 서술 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관련적인 반성과 달리 피트는 다른 의미의 반성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성 개념은 성탈, 명상 그런 뜻이 아니라 도리어 복귀, 돌아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성 작용은 절대적인 자아의 내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피트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였던 그런 인식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즉 대상적인 활동과 순수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활동은 어떤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체로 돌아오는 것이다. 피트의 지식학 256페이지. 피트의 관념론의 관점에서 해결은 자신의 정신 현상학에서 자기 복귀, reflection into itsel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복귀는 해결의 지각 과정에서 객관성 또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성은 주관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 파악에 즉시 개입하는 이 의식의 자기 복귀는 진리를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각함의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8절. 자, 해결의 진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위에서 들어간 바 개입 또는 간섭의 개념입니다. 해결에서는 독일어는 Einmischen인데 영어 번역은 intervene 또는 interfere입니다. 이건 역시 피에테가 먼저 쓴 용어인데 해결이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 위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종의 현상지로서의 자기 복귀는 순수 파악에 개입해서 그 진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순수 파악의 진리는 순수한 일자 또는 순수 보편자였습니다. 자기 복귀가 순수 파악에 개입 또는 간섭하여 그의 진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각의 진리가 이제는 의식 안에 떨어집니다. 자, 칸트식으로 말한다면 지각의 진리는 속성들의 실체 속으로 종합시키는 통일입니다. 즉, truth of the perception is a synthetic unity of property into substance. 자, 지각의 진리는 이미 여러 번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보편적 매체이다 또는 실체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실체 개념은 물체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있다 또 인간의 오성에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결국 해결의 선구자들인 루소, 칸트 그리고 피테 모두 사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순수 파악과 자기 복귀 관계를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해결은 루소 에밀에서 인식의 양면성 내지는 모순을 발견하였고 이를 각각 순수 파악과 자기 복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루소의 기본 사상의 실제론적인 대응설과 능동적 사고자 혹은 선험적 통각의 원리를 변증법적으로 개념화시킨 것입니다.
루소의 상반적인 두 가지 요소를 해결의 피에테 사상을 이용하여 자기 철학적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즉 자기 복귀는 바로 순수 파악의 교정이다 라는 해결의 고유한 어떤 그런 변형이었습니다. 자, 피에테의 경우에는 인식의 낮은 단계가 높은 단계에 개입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상을 쉽게 이해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쉽게 이해된 것 또는 상식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 철학의 입장입니다. 즉 상상력이 오승에 개입해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피에테의 어떤 개입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공부한 해결의 경우 정반대로 높은 단계의 인식 형태가 낮은 단계의 인식 형태에서 개입해서 후자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방금 것처럼 자, 높은 단계, 자기 복귀가 낮은 단계, 순수 파악에 개입해 순수 파악의 도리어 진리를 또 자기 자신으로, 높게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힘든 철학을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